분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하고 똑같이 그냥 푸는 요령만 알려드리면 83페이지 가시면 거기 30번이라고 있죠. 예, 보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변하지 않지만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돼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기울기가 수직선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예? 완전 비탄력적인데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완전 비탄력적이 수직선이고 공급도 완전 비탄력적인 게 수직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이 가격이 있죠. 얘가 변할 때 얘가 전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이거를. 자, 그런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어느 축에서 솟아 올라갔어요? 수량 축에서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은요. 이게 불변이에요. 양이. 수량 축에서 올라갔으니까. 이게 불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수요라고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가격은 상승하겠죠. 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하지만 양은 불변인 거예요. 뭐는 불변이다? 양은. 그러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뭐예요? 이걸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수요나 공급이 똑같아요. 기울기가. 그러면 이거는 이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정해 있을 때는 이 소비량이 또는 공급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인데 여름철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격이 딱 정해지죠. 그럼 여름철 내내 소비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가격에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단 1원이라도 상승하면 수요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잘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니까. 근데 얘는 이 곡선이 여기 있는 가격과 수량 축에서 어디서 뻗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탄력적인 애는 가격이 불변이에요. 뭐가 불변이다? 가격. 대신에 뭐는 변해요? 양은. 여기 만약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얘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봤을 때 완전 탄력적이라 해놨죠. 일단 뭐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가격이나 임대료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수요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하겠죠. 이게 먼저 나중에 이게 요 지문을 기준해서 출제한 선례가 있는데 문제를 푸는 요령이 뭐냐면 완전 비탄력적이라 나오면 먼저 양을 보는 거예요. 양이 불변해야 되는데 양이 변한다면 그 지문이 일단 틀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라 나오면 가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격이 변했다라고 하면 그냥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푸는 요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왜 요령을 저희가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은 1차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딱 놓고 바로바로 두 개나 하나를 바로 압축해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지문 5개를 일일이 다 읽으면서 하면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빨리 풀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걔들을 빨리빨리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모의고사 올 때 많이 이제 연습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별주로 문제 줄 때 그걸로 연습을 하고 그럼 실전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요. 뭐 물어보는 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궁금한 거는 예, 계속 와서 이렇게 잘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끼리는 절대 합의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거를 옆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옆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얼굴을 마주보고 합의하죠. 이런 건 서로 안 나올 거야. 그죠? 선생한테 물어봐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좁은 바닥에서. 그쵸? 세종시가 무슨 뭐 대도시도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마다 아무 개가 공부하러 가고 있다고 소문이 이미 돌았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돼줘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이거는 난리나. 그때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가봐요. 여기 많아야 한 두 개예요. 그죠? 그럼 2년 떨어지면 어디로 갈 거예요? 대전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 선생만 안 보면 되지. 딴 데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선생이라고 한 군데서 강의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강의하지? 그럼 어디선가 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만나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등 돌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은 주로 화장실에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기왕 도전했으니까 합격해야죠. 그죠? 여기 있는 인원이 다 합격해도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하는데요. 얘들도 꾸준히 나와요. 자,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지역상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절차상에서 이 분석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역 분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는 게 무슨 지역이냐면 시장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지역. 그러니까 지역 분석하고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것을 해야 될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지역 분석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의가 나와 있죠.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그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서 그 지역에 밑줄 치는 거예요.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용어가 나와 있죠. 표준적 이용, 그 다음에 뭐 가격 수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대상 부동산에서 얘기했죠.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쭉 적어서. 응? 아니 그새 그렇게 신선하게 표정을 바꾸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까 여기다 적어놨는데. 아까 여기다 우리가 할 때 그 가격 원칙 할 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얘에 대한 가치 추계를 의뢰받은 거예요. 그러면 평가사는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 주변 부동산에 이거를 판단을 해봐요. 파악을. 무슨 이용을? 네, 최유효 이용을. 알아봤더니 얘네가 전부 이게 단독주택이래요. 그죠? 그러면 평가사는 여기가 주거지역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표준적 이용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 지역의 가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을 무슨 이용이라 한다? 그걸 표준적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안에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평가사가 봤을 때는 얘에 대한 최유효 용도 무슨 용도로 보고 주거를 기준으로 그렇죠. 주택을 기준으로서 판단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판단할 때 최유효 이용에 대한 판단 기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한다고 그래요? 개별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무슨 이용과 표준적 이용과 이 개별 부동산의 무슨 이용 이게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유효 이용의 특수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주거지역 안에 세탁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다 다른 거예요. 얘가 주거지역이라고 얘가 반드시 주택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 분석을. 얘들이 항상 일치하면 지역 분석만 하고 끝나도 되죠. 항상 같은 용도가 돼 있을 테니까. 그런데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을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종시 안에서도 시세 차이가 존재하나요? 아, 그래요?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네? 레이크파크요? 아, 혹시 동이 있나요? 지명? 어진동이요? 그래요.
여기 동네 이름이 또 뭐 있어요? 여기 학원이 있는 데가 무슨 동이? 나성동이죠? 그러면 나성동하고 어진동을 비교하면 어느 게 시세가 비싸요? 얘가 비싸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칠판에 한번 적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얘가 비싸. 이거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얘기예요. 여기도 주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주거적인데 얘가 시세가 비싸잖아요. 얘가. 그럼 얘가 얘보다 시세가 비싸다는 얘기는 얘가 주거 환경이 좀 더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시세가 평당 한 3천에서 한 3,200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얘네는 결코 3천에서 3,200 갈 수가 없죠. 그보다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한 2,500에서 2,800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가격 수준이에요.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 있죠. 이거를 종합적인 지표로 표시해 주는 걸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요. 감정평가사들이 이걸 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지역과 지역 간의 비교를. 이 안에 있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은 누가 제일 잘한다? 중개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평가사도 이 안에 들어가서 개별 부동산 가격 구할 때는 중개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평가사들이 이렇게 지역과 지역 간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가 있어요. 아니 여기는 뭐 주거 환경, 뭐 교육시설 다 괜찮은데 왜 시세가 이거밖에 안 되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봤을 때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데? 라고 예상한 지역은 뛰어요. 그게 대표적인 데가 노원구예요. 서울에 가면 강북에 노원구 있죠. 걔네가 예전에는 시세가 강북에 위치하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낮게 평가가 됐었어요. 근데 평가사들에서는 나름대로 잠재 가치가 상당히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가 된다는데 결국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 강북에 있는 노원구가 그 강남의 8학번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강북에. 그러니까 중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가도 많고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시세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평가사는 무슨 분석을 통해서 지역 분석에서 이걸 구해야 돼요. 가격 수준을.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개별 부동산이 있죠. 얘들은 결국 이 시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안에서 가장 위치가 좋고 입지가 괜찮은 애가 3,200에. 그렇지 못한 애는 3,000에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겠어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걸 행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가격이라는 걸 산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그럴 때 감정평가 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있죠. 요거를 용어상에서 인근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지역만 갖고는 이걸 구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얘에 대한 어떤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는 안 들어가 있지만 얘하고 지역적인 환경이 유사한 애를 유사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얘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얘의 지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 혼자만 야 나는 3,000에서 3,200해 이건 통용하지 않잖아요. 누구한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지역을 뭐라고 합니다. 유사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 있죠.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 근거는 표준적인 이용을 파악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최이용 이용에 대한 판정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죠. 여기가 주거지역이니까 얘에 대한 최이용 이용도 일단은 뭐를 용도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통해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이용 이용에 대한 것을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요. 사례 자료의 수집 범위를 명백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주택이에요. 확인해 봤더니 주택 정도면은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 정도는 매매 사례가 많으니까. 근데 얘가 중소규모의 상업용 또는 공업용 부동산이죠. 그러면 요거는 인근 지역 내에서는 사례 수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범위를 좀 더 넓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도시 같으면 구 정도로 단위를 넓혀서 그러니까 주택 같으면 동 정도 안에서도 사례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상가 정도 같으면 동 정도에서는 사례 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구 정도까지 범위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고 얘가 대형 마트나 백화점, 대형 공장 이렇게 같으면은 이거는 구 정도에서도 사례를 못 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 전체를 기준해서 사례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도 얘에 대한 규모나 용도를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요 안에서. 근데 참고로 같은 동에 있잖아요.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소재관들은 다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같은 동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만약에 어진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진동이 얘가 속해 있다고 해서 어진동 자체가 다 인근 지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진동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다 주택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는 동보다는 행정상의 동보다는 범위가 좁아요.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같은 동에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분류해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으면 어느 게 인근 지역의 범위가 더 좁겠어요? 주택과 상가가 있으면 어느 게 범위가 더 좁다? 당연히 상가가 좁은 거예요. 상가는 가로의 이쪽 길이냐 저쪽 길이냐에 따라서도 매출이 틀려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동에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분류하면 틀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생이 이걸 가지고 확인을 다 해요. 물어보니까. 강의한 걸 근거로. 우리는 증거 자료가 지금 촬영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증거가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있죠.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은 거기 보면 나와 있죠. 누가 속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죠? 얘는 누가 소재하고 있다. 네,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을 무슨 지역?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근 지역이 있죠? 인근 지역의 그 용어가 감정평가 규칙상에 명시가 돼 있어요. 나중에 그걸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는 정리를 해야 돼요. 거기서 출제를 해주니까. 용어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거기 디귿에 보면요. 인근 지역은 도시 농촌과 같은 종합 형태로서 지역사회와 비교할 때 보다 작은 지역 범위가 된다라고 돼 있죠. 지역사회라는 것은요. 몇 개의 동을 아우르는 지역을 지역이라고 그래요. 지역사회. 그러니까 도시지역 같으면 행정단위로 한 9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 그거보다는 범위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반드시 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는 그 범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자, 인근 지역의 경계하고 범위 있죠? 예, 이거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참고로 어디까지가 인근 지역이고요. 어디까지가 유사 지역이고 어디까지가 동일 수도권이냐 여부의 판단은 평가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범주는 잘 안 물어봐요. 평가사마다 기준이 같아요, 틀려요? 기준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면은 무슨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인근 지역에다가 이렇게만 해주세요. 여기는 뭐를 공유한다?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요.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돼요. 지역 요인이 같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성동 인근 지역에 여기 나성동 일대가 만약 인근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나성동 일대 모든 시설은 같이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하진 않아요. 지역 요인 비교를. 근데 유사지역이라는 거는요. 유사지역은 얘하고 용도나 기능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인근 지역에 갖고 있는 이 요인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이거는 비교해야 돼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해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또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유사지역은요,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다른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럴 때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은 용도나 기능이나 또는 가격면에서도 대체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거리의 원근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인근지역하고요,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인접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접해 있다가 유사지역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세종시잖아요. 세종시에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만약에 주거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종시에다 주거를 정하고 싶은데 세종시가 너무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버스 타고 대전 쪽으로 가서도 주거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지리적으로 반드시 인접한 건 아니잖아요. 한참을 가야 되잖아요. 30분, 1시간.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반드시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옆 동네에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종시에다가도 주거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전시에다가도 주거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동산이나 이 부동산을 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 권역을 동일수권이라고 그래요. 문형에서 동일한 시장적이라는 거예요. 대체가 가능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묶어서 뭐라 그런다? 동일수권. 그 밑에 가면 동일수권이라고 있죠. 네, 그게 동일한 시장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동일 뭐라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수요일 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요. 선생님이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이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원문이 마켓 에어리어인데 우리는 이걸 시장지 또는 장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걸 수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동일한 시장적이라고요. 우리가 시장의 국지화 이런 거 해봤잖아요. 부동산 할 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국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묶어서 뭐라고 그랬다? 동일수권, 동일한 시장지역.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저기 원주라든가 울산에다 주거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한다? 동일수권. 그래서 동일수권은요. 인근 지역과 뭐로 포함하고 있어요? 네, 유사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최원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 부동산의 사례를 수집한 최원방권을 뭐라고 한다? 동일수권. 근데 동일수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용도지역별 동일수권의 판정이라고 돼 있죠. 거기 여러분들이 주거지 봐보세요. 주거지의 동일수권은 뭐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통근 범위. 아까 제가 그래서 통근거리 기준으로 설명한 거죠. 이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수권의 범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위는 축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범위가. 자, 우리가 출퇴근이 가능한 거니까 세종시도 대전시도 또 세종시는 어디서도 출퇴근이 가능해요? 청주요? 청주 조치원. 그러면 세종 인근에 뭐 대전도 있고 청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치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다 같은 뭐라고? 동일수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묶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교육적인 환경이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대전이요? 그 여기만. 특정한 요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교육적인 환경이 아주 뛰어난 지역만 나는 그 안에서만 주거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범위가 축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근 범위 기준이지만 이 범위는 축소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는데 축소가 안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이게 결국은 출제자들이 내주는 거는 이런 거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그럼 내가 요 논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외우지 않고 들어가서 문장을 딱 봤는데 축소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돼 있네? 그럼 얘가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정도로. 그 다음에 상업지 있죠? 상업지의 동일 수거는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겠어요? 이거죠? 배우지. 배우지가 뭐예요? 배우지가. 입지할 때 했을 거 아니에요? 배우지. 배우지. 에? 배우지. 아니 거기 봐도 배우지라는 것에 뜻풀이가 없잖아요. 저를 보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도. 에? 이게 상권이죠.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점포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을 상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시면 마트의 상권이 있고요. 편의점의 상권이 있으면 어느 게 더 범위가 더 크겠어요? 마트가 크겠죠. 매출의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로 백화점 있죠. 백화점 정도는 고객 인구가 한 몇만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30만 이상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백화점의 하루 매출이 한 6, 7억 정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6, 7억의 매출을 내려고 그러니까 한 3, 40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인구가 30만 미만의 도시에는 백화점이 없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 이상이 충족이 돼야지 이제 백화점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조사해서. 백화점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고도 상업적이라고 그러죠.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데는 이 범위가 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근 우리가 편의점이나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것도 있죠. 근린상업적은 배우직의 범위가 작죠. 그러니까 시장적의 범위가 이걸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배우직의 범위를 가지고. 남대문의 상권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남대문 시장. 전국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상권을 비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그 명동에 있는 백화점 정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강남에 있는 백화점 정도인데 실상도 직접 비교 대상은 안 돼요. 명동 상권이 있고 강남 상권이 있잖아요. 상권이 일단 명동 상권이 이거예요. 명동 상권. 그리고 걔가 일단 공시가도 제일 비싸고 명동 상권이 비싼 거는 거기는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다고요. 이게 네모나게. 그러니까 걔네가 이쪽에 그 LA 쇼핑리서부터 진입하거나 을지로에서 진입하거나 이쪽에 태길에서 들어가거나 이게 딱 들어가면 이 안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강남 상권은 도로를 따라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의 차선이 4차선 이상이면 상권이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안 넘어가요. 우리 귀찮아서. 여기도 밥 먹을 수 있고 저기도 밥 먹을 수 있는데 저기가 조금 괜찮아요. 그럼 고민해요. 저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해요. 에이 다음에 가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차릴 때도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돼요. 넓으면 잘리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상업지는 뭐 배우지. 네. 그 다음에 공업지나 농지 이런 건 일단 지금 참고해도 되고요. 공업지 같은 경우는요. 번역 자체가 조금 안 좋아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 공장 같은 경우는 인천에 가면은 남동공단이라고 있죠. 예, 그럼 공단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이 있으면 공장의 평가를 내받으면 평가사는 그 공단 자체를 인근 지역이라고 봐요. 그러면 걔하고 비슷한 유사 지역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수도권에 가면은 우리가 반월 또는 시화공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냥 그런 애들이 유사 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범주는 그냥 평가사의 기준에서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가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또 기억해야 돼요. 거기도. 후보지 이행지 앞에서 배웠죠. 자, 일단은 얘네 동의수요권은요. 이걸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환될 거로 예상되는 용도라든가 이행될 거로 예상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동의수권의 범위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농지나 임야인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이 택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의수권의 범위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낮으면 이걸 기준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수도가 낮으면 후가 아니라 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수도 여부를 뭐로 판단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저기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대주택의 명칭이 또 틀려져요. 이 정권 때는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정권은 이제 뭐 거의 이제 없어졌지만 여기서는 무슨 행복주택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명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원래 정권 말기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만한 지역을 갖다 택지를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이렇게 지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된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가 원칙이지만 성수도가 그러한 원인 등에서 낮아지게 되면 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도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기준으로 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 경우라는 얘기예요. 원칙은 뭐를 기준으로? 그렇죠. 전환될 거라고.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니까 미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성수도가 낮으면 그냥 현재 상태 기준으로 평가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죠.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 이용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가 최이용 이용을 갖다가 개별 분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거기 가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있죠. 거기다 별표하는 거예요. 이걸 잘 내줘요. 이걸 바꿔서. 선행이 무슨 분석이에요?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을. 얘를 통해서 얘가 산정이 돼야지만 그 안에서 얘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심심찮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난 후에 지역 분석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부터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상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보고 큰 걸 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용어를 써주는 거예요. 이걸 바꿔버린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얘는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면 틀리겠죠. 지역 분석의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 이용을 판정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걸 바꾸면서 계속 내주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틀림없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그 단원마다 보니까 기출문제 지문들 깔려있더군요. 그러다 보면 이거 바꿔서 나온 지문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보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잘 써줘요.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그걸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정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까지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근적의 생애주기라고 박스에 있죠? 예. 여기 있는 요 인근지역은요, 일정한 수면 현상을 가지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얘도
옛날에 초창기에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인근적인 생애 주기가.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나왔었을 거예요. 2회 때 나오고 8회 때, 9회 때, 뭐 10회 때, 11회 때, 12회 때 뭐 이렇게 나오다가 한동안 소식이 훅 끊긴 거예요. 그러다가 20회 넘어가지고 다시 지문으로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잊힐만 하니까. 그렇죠? 임금제의 생애 주기라는 것은요. 모든 지역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하기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이제 그 제목 안에 보게 되면 가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네. 그래서 그 여기를 가치 상승 단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가치 안정 단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가치 하락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가치 하락 단계인데 이 단계는 초기 하락기도 있고요. 명백 하락기도 있고 가속 하락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부동산 반기기라고 있어요. 부동산 반기기라고. 부동산 반기기가 뭐냐면요. 버리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전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은 지가 한 70년 돼가지고 더 이상의 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임대도 잘 안 돼요. 그럼 수익 나올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는 부과가 되자면 세금.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주가 갑인 사람인데 이거를 계속 갖고 있자니 그렇고 이걸 뭐 철거해서 다시 지어도 별 수익성을 기대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이 사람 집은 세종시잖아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죠. 어느 것이든 체납하게 되면 쫓아오죠. 쫓아온다고. 세금 고지 날라온다고요. 미국 애들은 그게 아니라 주가 달라지면 국세는 쫓아가요. 근데 지방세는 틀려요. 지방세는 그 주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도 국세가 그 추적이 아주 집요하게 된 것은 예전에 뉴욕주가 파산한 적이 있어요. 세금을 안 내갖고. 그다음부터 국세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요. 근데 대전에서 이 사람이 세금 체납했잖아요. 일로 갔잖아요. 그러면 대전에서는 세종으로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가 틀리니까. 행정구역이 틀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그냥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요 대전시만 도망 다니면 돼요. 대전시 들어가다가 걸리면 여기서는 뭐 바로 구속대가를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가치가 별로 없으면 이렇게 버리는 단계도 있어요. 반기기라고.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참고하시면 되고. 자, 성장기, 성숙기, 쇠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는 옛날에 70년대, 밑에 거는 90년대 분류하는 방식인데 여전히 그냥 위에 게 언급이 돼요. 예, 그래서 사이클로 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부동산의 가치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게 시간인 거예요. 전체 사이클이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몇 년 있으면 재건축 들어가요. 아직 뭐 20, 30년 있으면 슬슬 뭐 발동 걸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외국은 틀리죠. 하나 지으면은 100년, 20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독일 같은 나라 있죠. 걔네가 신축 건물과 구옥 건물 있죠. 차이가 뭐냐면 1930년대 기준이래요. 그때 건축공법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3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애들은 오래된 건물이고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신축이래요. 근데 걔네는 건물 관리 방식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세입자들에게 세를 주면은 걔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걔는 세를 주더라도 주의사항이 벽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구 같은 거는 벽으로부터 몇 센치 이상 떨어뜨려야 되고 만약에 욕실을 사용하면 10분 이상 환기를 반드시 시켜야 되며 뭐 이런 게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는 방법이 틀리죠. 우리는 일단 넘겨받으면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무슨 기? 그러니까 성장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거예요. 아직은 지역 기능이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예요.
세종시대면 그렇죠. 없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성수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개발할 공지가 없어요. 가격대가 제일 높게 형성이 되고요. 담보가치도 제일 높게 나올 때가 언제다? 그게 성수기라는 거예요. 이게 한 20에서 25년 정도가 경과했을 때부터 이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강남도 지은 지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많아요. 그죠? 그렇다고 걔네가 하락기에 들어봐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쇠퇴기 같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슨 기로 가는 거예요? 쇠퇴기로 가면요. 원래 했던 기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단독주택 같으면은 이제는 좀 문이 좀 뒤틀리기도 시작하고 보일러도 잦은 고장은 나고 그럴게요. 무슨 기다? 쇠퇴기다. 근데 이 쇠퇴기를 세분하면 이제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쇠퇴기라고 얘기하고요. 쇠퇴기에서 이걸 제일 먼저 고려해 보는 거예요. 뭐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일어나면 여기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무슨 기로 간다? 천위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재개발이 안 되면 무슨 기로? 악화기로. 그러니까 슬럼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거리에 보면 폐차 이런 거 왜 다 늘어서 있고 건물에 보면 전기수도 끊긴 건물들도 있고 뭐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 가는 게 무슨 기다? 악화기. 악화기 하면 다시 또 무슨 기로 가겠어요? 성장기로. 국가에서는 그 지역 자체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재생을 시키려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단계가 거치는 게 인근적의 생애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408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문제 4번 있죠. 예, 다음 보기와 관련이 깊은 부동산 가격 원칙을 맞게 나열한 걸 물어봤죠. 아까 기능적 감가랑 관련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균형의 원칙. 그러면 기억이 균형의 원칙인에는 4번하고 5번밖에 없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이잖아요. 그럼 답이 5번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 되는 거를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옆에는 5번과 6번과 같이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서 의의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그 8번 문제 가시면 이게 나오죠.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을 물어봤죠. 네, 2번에 가면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했으니까 걔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1번에 가면 성수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 수권은 전환 후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죠. 전이죠. 네, 이런 거 일반적인 표현으로 많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12쪽에 가면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죠? 어쨌든 매년 문제는 나와요. 매년. 자, 거기 보시면 삼면성이라고 나오죠. 네. 감정평가 방식은 3개 방식으로 우리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얘는 비용성의 사고고요. 얘는 시장성의 사고고요. 얘는 수익성의 사고예요. 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도 출제를 해줘요. 그죠? 이런 문제 있나요? 그리고 3방식 처음에 들으시면 내용이 뭐지? 이럴 수도 있어요.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근데 하나씩 하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저 인간이 지금 쉴 때가 다 되는데 지금 도시락도 도착했을 텐데 지금 왜 안 끝내고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고 조금 있다 우리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가기 전에 하나 정리해주고 가려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이것도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이 가로에 들어갈 게 뭐냐.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드링크 아시죠? 이런 제목을 갖고 네. 얘를 이 카드로 산 거예요. 이 카드로. 근데 얘가 안 발생한 거예요. 수수료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기출문제집 보면 이런 애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게 B자로 들어간 애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이거 아는 사람은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는 순간에. 그 다음에 뭐도 내주냐면 얘는 가격을 구하는 방법하고요. 뭐로?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눠져요. 그 제목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다행인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을 안 물어보고 뭐를? 제목만 물어보는 거니까 오히려 그거는 낫잖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거부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원가 방식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비용의 크기로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학원 들어가 있는 건물 있죠. 네, 그럼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임대 수익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이런 것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지나간 말로 한마디 던지죠. 이런 거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원가 방식의 사고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지은 지가 한 10년 전에 지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2015년에 이게 준공이 된 거거든요. 이거 머리,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신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 건물이 10년 전에 지어진 거면, 10년 전에는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지었다는 것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다시 짓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얘를. 언제? 2017년 3월 26일 날. 요게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요 시점에 이 건물을 다시 뭐 한다? 신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용은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죠. 지금 얼마나 비용이 들어간지. 근데 문제는 이게 신축 가격이 얼마 들어갔냐면 한 10억 들어간대요. 지금 이 정도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우리 학원 건물은 신축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시간 좀 됐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했겠어요? 그죠, 감가가. 그 여기서 뭐를 빼란 얘기예요. 요거 구해서 빼면 남는 게 이게 건물 가치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무슨 방식이다? 원가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비교 방식이 있죠. 얘는 무슨 사고예요? 시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를 다시 짓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학원 건물하고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느냐 이거예요. 얘가 만약에 10억이 거래됐으면 얘도 그 정도의 시세는 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비교 방식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비교잖아요. 비교. 뭔지 아시겠죠? 원래 원가라는 게 영문상에서는 이게 코스트예요. 코스트 우리가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물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에 기초해서 가치를 구하는 건데 이걸 일본 애들이 번역을 원가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가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익 방식 있죠. 얘는 얼마 들어갔다.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 수익이 얼마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임대 수익으로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모텔 아시죠? 뭐 성인분들이니까. 모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방이 있으면, 룸이 있으면 룸의 회전수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해요. 이를 만약에 방 안에 3회전 돌아가면 방 안의 가치가 1억이에요. 40개가 있으면 40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정해서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면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그렇게 못 해주죠. 그렇잖아요. 그때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식이에요. 룸 40개를 다 임대 준다고 가정하면 1년에 나오는 임대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공비 공제하고 남는 수익을 갖다가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수익 방식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얘는 임대 수익이 높을수록 가치가 커지겠죠. 예,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얘가 이 방식들에 대한 장단점을 다 설명해요. 요 세 가지가. 예, 이게 요걸 잘 이해하면 장단점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격 구하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옆에 이걸로 해드릴게요. 413쪽에 가시면 거기 박스 있죠? 거기 하면은 3방식 6방법 이렇게 돼 있죠? 예, 요즘은 3방식 6방법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예전에 쓰던 표현이고 거기 가면 원가법 안에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있죠? 그 표현도 요즘 안 써요. 예전에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그랬는데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원가법 하나만 써요. 원가법이라는 명칭만.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게 원가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임료 구하는 걸 적산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각의 구하는 가격과 임료가 적산 가격과 적산 임료.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뒤에 공급자 가격, 균형 가격, 수요자 가격은 그건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 나오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 거기 보면은 비중 가격이라고 돼 있죠. 비주지라는 게 뭐냐면 거래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는 거야. 그거를 줄여서 비중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익 방식의 방법 2개 있죠.
그게 뭐를 어떤 거를 쓰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출제를 해줘요. 거기를 체킹하신 다음에요. 저기 450페이지 가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야 되냐면 용어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네, 거기 가면 1번에 가면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 이렇게 나오죠. 원가법은, 거래사례비법은, 수익환원법은 이렇게 쭉 나오죠. 거기 뒤에 있는 문장이 감정평가 규칙상에 있는 용어에 기초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요즘은 출제를 해줘요. 이게 오히려 이런 애들은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하시면 바로 풀 수 있어요. 이 내용만. 그러니까 얘들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조금씩 해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 거기 413쪽의 하단에 가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있죠. 거기도 가끔 내요. 작년에는 이거 계산하는 것도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방식에서 가격하고 뭐를 구해요? 임료를 구하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시산가액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가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구하기에 앞서서 평가사가 시범적으로 구하는 것을 시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럼 우리는 왜 이거를 도출할 수밖에 없냐면 조금 아까 제가 비용성과 시장성과 수익성의 삼면성이라고 그랬죠. 삼면성.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삼면 등가성의 원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면 등가성의 원리는 뭐냐면요. 비용성의 사고에서 가치를 구했던, 시장성의 사고에서 가치를 구했던, 수익성의 사고에서 가치를 구했던 궁극적으로 같아진다는 논리예요. 어떤 방식으로 구하든 간에 같아진다. 이거는 경제 논리에서는 가능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격의 기초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라고 그랬죠.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 가치는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본 거예요. 비용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단기는 수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본 거예요. 저기 있는 원가 방식이 비용성이잖아요. 그죠? 가치 개념을 인식하는 게 수익 방식의 사고고 시장에서 거래 가격 기준하는 게 비교 방식의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비용과 가치와 가격은 같아진다는 게 이게 같다는 논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하면은 생산 원가가 있고 시장 가격이 있으면 얘는 항상 일치해야 해요. 생산 원가하고 시장 가격은 항상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건축비를 10억을 들여서 만약에 지었으면 시장 가격도 10억에 팔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논리가 부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구한 가격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격이다? 시산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조정을 할 때 산술 평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로 만약에 2억 5천, 얘로 평가한 게 2억 5천, 얘로 평가한 게 2억 5천. 그렇죠? 그 다음에 얘로 평가한 게 가령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럼 다 합하면 8억이잖아요. 그럼 8 나누기 3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중평균에서 가중치를 둬서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는 거를 작년에 낸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 하려고 그러면 좀 더 한 번 더 돌아서 드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일요일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인간이 이상한 데로 끌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만 무슨 가격이다? 시상 가격이다. 현재 알아둘 거는 요것만. 산술 평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시험에 내요. 또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고요. 식사하시고 이제 돌아오시면 원가 방식 하고요.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죠? 네,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1시간 내에 뵙시다.